안녕하세요. 오면사입니다. 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35세 5살 난 아들을 둔 직장맘입니다. 남편은 회사 동료 직원의 소개로 만나서 연애하다 결혼했고요. 그 전에 몇 번의 연애 경험이 있었어요. 남편에게 자세한 건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에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가 있었어요. 어느 주말에 친구를 백화점에서 만나기로 해서 아들을 데리고 백화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중이었어요. 아들 손을 잡고 한참 가고 있는데 누가 따라오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드디어 카페에 있는 친구를 만났는데 뒤에 어떤 아줌마가 계속 따라오더라며 아는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그제서야 뒤를 돌아다 보니 어떤 아줌마가 서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전남친의 어머니였어요. 수진이 맞지? 네, 그런데 어쩐 일이세요? 왜 따라온 거냐고 묻는 거였는데 다짜고짜로 네 아들이니? 하고 물었어요. 네. 몇 살이니? 5살인데 왜 그러세요? 하니까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다면서 자꾸 제 아들한테 관심을 두는 거였어요. 좋겠다. 쳐다들이니? 네. 좀 불쾌했어요. 오늘은 재수가 없는 날인가 보다 했어요. 전남친의 어머니를 만나다니 거기에다가 소름 끼치게 내 아들한테 할머니 미소 지으며 쳐다보는 것이 매우 마음에 들지 않더군요. 정말 밥맛 떨어지는 얼굴을 본 터라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 똥 씹은 표정으로 있었더니 하는 말이 우습네요. 넌 여전하구나? 하고는 자기 갈 길 가더라고요. 마귀알몸 같은 여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서 소금이라도 있으면 뿌려주고 싶었습니다. 전남친의 어머니,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표독스러운 아줌마네요. 저 아줌마 때문에 전남친과 헤어졌습니다. 전남친이 소탈한 성격이라서 전남친의 집안이 그렇게도 대단한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할 여자로서 처음 인사드리러 갈 때서야 대골 같은 집을 보고서 전남친이 잘 사는 집에 자식이 없구나 싶었죠. 전남친이 조금이라도 자기 엄마에 대해서 귀뜸이라도 해줬으면 그렇게 제가 상처받고 헤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립니다. 전남친은 치대생이었어요. 어느 날 친구가 뜬금없이 치대 연극부 동아리가 학교 강당에서 공연한다는데 구경 가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연극을 간간히 취미삼아 보러 다니거든요. 그리고 안내 팜플릿에 이름 석자를 동그라미 쳐주면서 일전에 저에게 말해주었던 친오빠의 친구인 서봉수란 오빠가 오늘 메인 분의 주인공이라고 말해주었는데 분정을 해서 잘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연극은 봐줄만 했고요. 사람들도 엄청 많이 온 것 보니 대단해 보였습니다. 공부하기도 바쁠 텐데 연극 연습을 어떻게 다 하고 무대에 올렸는지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1부가 끝나고 2부 후반부쯤에 관객을 대상으로 관객에게 눈을 감아달라는 멘트가 나와서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무언가 주변이 부산하더니 내 무릎에 누군가 무엇을 큼지막한 게 놓고 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도 좋다는 멘트와 함께 그 무대의 주인공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관객들 중에 한 분 중 아주 아름다운 분에게 제가 진솔한 사랑의 고백의 표시로 꽃다발을 바쳤습니다. 저의 진실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하는데 사람들이 누구지? 하며 찾다가 모두들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 무릎 위에 커다란 꽃다발이 눈에 띄게 얹어져 있었거든요. 일제히 사람들의 시선이 저한테 꽂혔고 옆에 앉아있는 친구가 그러더군요. 봉수 오빠가 너한테 프로포즈 한 거라고 하면서 손뼉을 치더라고요. 아니, 얼굴도 모르는데 무슨 프로포즈? 난감했습니다. 조명 스포트라이트가 잠깐 동안이지만 저를 비춰주었고 당황해하는 저를 보고는 무대의 주인공이 스포트라이트를 끄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저를 잘 모르고 있고 그저 친구 따라 온 것뿐이라서 매우 당황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자신은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고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주변에서 맴돌기만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쑥스러워서 대시하기가 힘들었는데 연극 무대에 처음으로 주인공으로 데뷔하게 되는
뜻깊은 자리에서 그녀에게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어필할 수 있을까 싶어서 대본을 각색해서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 시간을 만들어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자기 마음을 믿어주고 받아주면 정말 행복하겠다며 무대 연극이 끝날 때까지 잘 지켜보면서 자기 마음을 받아달라고 멋지게 말을 했습니다. 다들 손뼉치면서 환호를 던졌고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지? 하고 옆에 친구한테 말했더니 바보야, 너한테 하는 소리잖아. 오빠 멋있어.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알고 있었다니 안 믿겼어요. 마지막 무대 피날레를 마치자마자 분장한 채로 저에게로 달려왔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난리 났습니다. 저는 별로 이렇게 떠들썩하게 다른 사람의 이목을 집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었죠. 이런 이벤트를 준비하는 손길에 최소한의 예의를 표해야 했기에, 아니 그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손 내미는 생판 모르는 남자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옆에 친구는 좋아 죽더라고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서봉수란 남자의 친구인지 후배들인지 나타나서 꽃가루 뿌리고 난리 났습니다. 참 독특하고 유별나다고 생각했었죠. 제 취향은 아니라서 예의상 손잡아 준 것뿐인데 난리 발광이었어요. 분장한 얼굴이라 진짜 얼굴도 모르는데 바로 사귄다니 말이 되나요? 약간 여자의 심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요. 열정만 앞서는 순수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도 했었죠. 그렇게 인연이 된 서봉수란 사람은 저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감수성이 꽤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저를 도서관에서 오며 가며 본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 여동생과 친한 친구인 걸 알고서 친구를 통해서 호구조사를 했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몰래 훔쳐보곤 했다고 했습니다. 조별과제 모임 때문에 주로 도서관 1층 휴게실 공간을 자주 사용했는데 제 친구한테 정보를 입수하고 저를 보러 휴게실까지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인상적인 첫인상을 남기고 싶어서 나름 엄청 신경 썼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다지 별로였지만요. 친구 말로는 자기가 그동안 친오빠한테 들어왔던 말이나 자기 생각으로 판단했을 때 이만한 사람 만나기가 쉽진 않을 거라고 적극 사귀어보라고 밀었습니다. 너무 마른 체형 말고는 키도 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단지 이성적으로 그닥 끌린 편은 아니었지만 그런대로 사귈만 했어요. 그리고 만난 지 2달이 되었을 때 선후배 총동창회 모임에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선배들은 부부 동반이고 후배들은 결혼할 여친을 데리고 가는 자리라고 했어요. 그때 서봉수 씨는 그 사실을 미리 말해주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냥 저는 일상적인 친구들 모임에 데리고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엄청 큰 행사였던 겁니다. 대형 카페홀을 통째로 빌려서 선후배 간 인사하는 자리인데 거기에 참석한 여친들은 모두 다 졸업앨범에도 미래 배우자로서 함께 사진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할 여친이 없으면 혼자 참석하는 기본 룰이 있다고 했습니다. 겨우 만난 지 2달밖에 안 되었는데 결혼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런데 선배들에게 저를 차례차례 소개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또 이벤트를 열더군요.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반지를 들고서 프로포즈를 받아달라는 거였습니다. 모두들 결혼할 여친만 데리고 오는 자리라서 당연히 프로포즈를 받아들일 거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프로포즈를 거절한다면 저나 서봉수 씨나 꽤나 웃음꼴이 되겠더라고요. 서봉수 씨는 꽤나 무대 체질인 것 같아서요. 남들 주목받는 거 좋아하고 선후배 사이에서도 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 보였어요. 친구는 공부도 하기 바쁘고 다른 사람들은 귀찮아서 이벤트나 그딴 거 신경 안 쓰는데 얼마나 대단하냐고 복받은 줄 알라고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그는 즐기는 것 같아서요. 서봉수 씨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고 자기 만족 같아 보였어요. 결론은 프로포즈를 받아주었습니다. 이젠 빼도 박도 못하게 서봉수 씨
졸업 앨범 사진에 올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많은 선후배 앞에서 한 그 프로포즈를 받아줬으니 결혼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서봉수 씨가 진심을 말했어요. 사실 쪽지 시험이다 뭐다 해서 자주 못 만나서 마음이 멀어질까 봐서 늘 불안해서 공부가 집중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언제라도 금방 날아가 버릴 것만 같아서 힘들다고 하면서 다음 달에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장모님께 인사드리러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결혼할 땐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몸만 오면 된다고요. 그 말에 조금 감동을 먹었어요. 정말 저를 좋아하는 것 같은 진심이 보였기 때문이었죠. 그 다음날부터 매일 저희 엄마한테 서봉수 씨가 전화했어요. 장모님, 장모님 하면서 인사드리러 가겠다며 좋은 사위 되겠다며 살갑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저희 집에 인사하러 왔습니다. 저희 엄마에게는 모든 조건이 좋았었죠. 치대생이라면 열쇠고리 몇 개 정도 요구하는 집도 많다던데 그것도 싫다 하고 몸만 데리고 간다고 호언장담하고 예단 예물도 모두 허례이니 생략한다 하고 결혼만 빨리 서두르고 싶다 했거든요. 그렇지만 엄마는 걱정이 태산이셨어요. 결혼은 아직 이른 나이이기도 했지만 혼수를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고 모든 결혼 준비를 알아서 하겠다며 결혼만 허락해달라고 하고 병원 차리는 것도 다른 사람 손 빌리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거든요. 친구 말로는 서봉수 씨네 집이 엄청 잘 사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집안도 부유하고 치대생이고 저만 좋다고 몸만 오라고 하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찰지게 잘하고 흠잡을 데가 없어 보였습니다. 친구는 말로는 서봉수 씨와 결혼하는 것은 대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잘 사는 집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희랑 사는 수준 자체가 달랐습니다. 의리의리한 집에 너무 놀랐어요. 일하는 아줌마도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아서요.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은 가정주부라고만 했는데 대문을 열어주는 아줌마, 그리고 거실 현관문을 열어주는 아줌마, 그리고 화려한 인테리어에 넓은 거실을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봉수 씨가 장남이었고 동생 2명이 유학 가 있어서 예비 시부모님이 2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봉수 씨가 자기 어머니가 꽃을 좋아하시니까 꽃만 선물로 해드리면 된다고 해서 꽃다발을 한아름 예쁘게 들고 갔어요. 서봉수 씨 아버지는 학자 타입의 점잖아 보이는 분이셨는데 서봉수 씨 어머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인상을 쓰고 있던지 표독스러워 보였습니다. 서봉수 씨 아버지가 이런저런 것들을 물으시더니 식사도 하지 않으시고 초면에 미안한데 잠깐 바쁜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겠다고 먼저 일어나셔서 외출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도 따라 일어나서 예비 시아버지 따라 잠깐 자리를 비우셨고요. 서빙해주던 아줌마가 식사 먼저 하라고 서봉수 씨 어머니가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서봉수 씨가 편하게 밥 먼저 먹자고 해서 그 큰 집에 둘만 앉아서 단촐하게 식사했네요. 식사를 다 끝마칠 때까지 예비 시어머니는 오시지 않으셨고 식사가 끝나자 차 한잔 하자며 내실로 예비 시어머니가 부르신다길래 따라갔어요. 서봉수 씨 어머니는 다짜고짜로 물으셨어요. 어떻게 만나느냐고요. 그래서 솔직히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서봉수 씨가 처음 주인공으로 데뷔한 연극 무대에서 먼저 사귀자고 제안했고 그때부터 사귀었다고요. 그리고 부유한 집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집인 줄은 오늘 처음 알았다고요. 왠지 분위기가 냉랭해서 조금 불쾌했었거든요. 아들의 결혼할 여친이 인사드리러 왔는데 한 분은 바쁘다는 핑계로 자리를 뜨고 또 한 분은 핑계거리도 없이 초대해놓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는 걸 보면 대놓고 너 마음에 안 들다고 보여주시는 것을 뻔히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부담스럽게 잘 사는 집이니 없는 사람들 벌레 보듯 한다더니 그러는 거 아니겠는가 싶었네요.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말이 오고 가는 게 정상이냐고 물으셨어요. 사실 저도 당황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봉수 씨가 하도 밀어붙이는 바람에 서두른 거라고 했더니 그건 핑계라고 하면서 치대생에다 부잣집 아들이니
빨리 잡아서 후딱 결혼을 해버릴 작정이 아니었냐며 이 결혼은 허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생활비를 지급해 줄 테니 서봉수 씨와 동거는 해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단 피임한다는 조건과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될 때까지만 내연녀로는 허락하겠다고 했어요. 참 희한한 말을 다 듣고선 무척 놀랐습니다. 뜻밖의 말을 듣고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라도 뒤집어 엎어놓고 올 것을 후회가 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드님 말씀 따라 아드님이 결혼할 여자로서 인사드리러 온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결혼을 반대하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가보겠습니다. 하고 일어났더니 화를 내시더군요. 볼짝머리 없이 감히 어른이 일어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네 맘대로 일어나니? 하시면서 서 있는 저의 모습을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하는 말이 정말 추잡스러웠습니다. 처녀는 맞니? 아무리 우리 아들 내연녀라도 이놈 저놈 거친 애는 절대 반대다. 내가 뒷조사하지 않아도 되겠니? 라고 했습니다. 저를 완전 물건 취급하며 모욕 주시는데 고상한 얼굴로 위장한 시커먼 민낯을 보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참 실망이네요. 고상한 분이신 줄 알았더니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거치신 분인 것 같네요. 아드님 내연녀 찾으신다면 저는 마다하겠으니 뒷조사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하고 바로 나와버렸어요. 아주 기분 더러운 표정으로 나와서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서봉수 씨를 한번 째려보고는 바깥으로 나가려는데 뒤에서 따라 나오던 서봉수 씨 어머니가 일하는 아줌마에게 굵은 소금 한 대박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불쾌하게도 나가려고 현관에서 신발 신고 있는 저를 향해서 재수없다며 대놓고 뿌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하는 아줌마에게 제가 밟는 곳마다 따라 나가면서 문 밖에까지 소금을 뿌리라고 지시하더라고요. 정말 치욕스러웠습니다. 서봉수 씨는 자기 엄마에게 미쳤냐며 소리 지르는데 되려 돈 보고 달려드는 여자는 돈 주고 사서 쓰면 된다고 하시면서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으로 뽕을 빼겠다는 여자가 정상이냐고 야단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정원 마당을 거쳐서 대문 밖으로 걸어가는 자리마다 뒤따라오면서 일하는 아줌마가 소금을 뿌려댔습니다. 정말 치욕스러워서 눈물까지 다 났어요. 서봉수 씨는 쫄래쫄래 따라 나오면서 자기 엄마가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다며 자꾸 미안하다며 집까지 바래다 준다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바로 택시 타고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절대 만나지 않았습니다. 친구 말로는 그의 유급당하고 휴학까지 했다고 했어요. 몇 번 집에까지 찾아오기도 했지만 절대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친구 말로는 그 뒤로 결혼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결혼 생활이 원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엔 이혼 절차까지 밟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가끔씩 친구를 찾아와서 저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지 말던지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뒤에다 소금 뿌리는 걸 보고는 서봉수 씨도 정남이 떨어졌어요. 소식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손잡고 가는 내 아들을 보고 따라왔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혹시 서봉수 씨 핏줄이 아닌가 하고 의심한 걸까요? 돈으로만 온몸으로 처발랐지 인성은 시궁창에 걸레만도 못하는 수준이라 별 희한한 상상을 다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내 아들 보고 그런 상상을 해서 따라왔다면 정말 구역질납니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다시 만난다면 꿈 깨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별짓거리를 다 해서 부잣집 만나님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 같은데 더러운 당신의 피는 전혀 섞여 있지 않으니 불결하게 내 아들 쳐다보지 말라고요. 오늘같이 재수없는 인간 만날지 모르니 굵은 소금을 한 움큼씩 가지고 다녀야겠습니다. 이미 결혼해서 아들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재나 뿌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오늘처럼 우연이라도 다시는 서봉수 씨 어머니를 만나는 일이 없기를 바라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사연 제보도 기다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3학년 딸과 중학생 1학년 아들 둔 워킹맘입니다. 남편 형제는 위로 시숙님이 계시고
그 위로 남편 큰누나인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숙님이 6개월 전에 시아버지 생신일날 소화가 전혀 안 된다고 하시면서 한 입도 식사를 못 하셨는데 그때부터 몸이 매우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 담관암이라고 했는데 이미 주변에 전이가 빠르게 진행되어서 간암까지 진단받으셨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3개월 전에 몸이 이상하다 싶어서 종합검진을 받았을 때는 전혀 이상을 소견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뭐 몇 달 전에 이상이 없다가도 젊은 사람이 한번 암에 걸리기 시작하면 그 진도가 매우 빠르다고 하더랍니다. 종합검진이라 해도 말뿐이지 모두 비용을 들여야 하니 선택사항으로 몇 가지 검사받은 걸로 종합검진 받았네 라고 할 수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담관암에서 전이가 되어 간암까지 그것도 말기까지 가도록 모를 수가 있나 하고 의아했습니다. 아직 한창 젊은 나이이고 아직 두 아들도 고등학생과 중학생이라 한창 돈도 많이 들어갈 때인데 외벌이인 시숙님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중병에 걸리셨으니 우리 형님은 참 힘드시겠다는 생각 먼저 들더군요. 그때부터 시숙님은 병원 진료받으랴 항암에 좋다는 갖은 약초와 민간 처방들을 여기저기에서 추천받아서 드시고 기존에 좋아하셨던 과자들이나 햄버거, 치킨 등을 전혀 못하시고 음식도 싱겁게 드시는 것 때문에 조금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네 부부도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암에 좋다는 자연산 미나리를 찾아서 수소문해서 캐러 다녔고 주말마다 찾아가서 상태는 어떤지 살펴보고 했었더랬습니다. 형님은 기존에 있는 돈을 모두 다 병원비로 쏟아 넣었고 간병하느라 바쁘니 따로 생활비를 벌러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숙님의 암 진행은 멈춰지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어 갔고 급기야 간암 말기암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시숙님은 힘든 항암 치료 포기하고 식이요법으로 해보겠다 하시며 병원에서 나오셨고 집에서 요양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때 병원비와 그동안 시숙이 형님 몰래 썼던 카드비 3,500만 원을 시아버지께서 갚아주셨다고 합니다. 형님이 부탁해서 해주신 게 아니라 아픈 시숙이 시어머니께 부탁해서 해주신 거라네요. 사실 형님은 그때까지도 시숙에게 개인 카드빚이 있는 줄 몰랐었는데 시숙이 시어머니에게 카드빚 갚아달라고 하니까 바로 그러마하고 답해 주었으면서 마치 형님이 아픈 아들을 시켜서 부탁하는 줄 오해하시더랍니다. 그러시면서 형님을 면전에다 대고 구박하시기 시작하는데 마치 자기 아들이 아픈 이유가 형님 때문인 것처럼 형님 탓을 하시더래요. 시숙이 병원 싫다하고 집에 와서 요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자기 아들은 자기가 보살피겠다고 하시면서 시어머니가 아예 형님 집에서 사시면서 병간호하시면서 형님을 구박하기 시작했답니다. 아들은 죽을 날 받아놓고 있는데 마누라인 너는 어쩜 이렇게 말짱할 수 있느냐고 분통 터져라면서 그 스트레스를 형님한테 다 푸는 것 같더라네요. 시숙 옆에 하루 종일 간병하면서 주말에는 손이 시니까지 와서 지내고 가곤 했다고 합니다. 먹는 거 하나도 시어머니 감시 속에서 해야 했고 약이며 몸에 좋다는 민간 처방까지 모든 걸 간섭하셨답니다. 시어머니가 늘 형님에게 전현이 지 남편 죽으라고 무슨 약을 탔는지 알 수 없어. 전현이 주는 것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하고 시숙에게 말씀하신다네요. 아픈 시숙이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남편에게만 그러더랍니다. 전현이 내가 아프니까 꼴 보기 싫어서 애들이 떠든다고 조용히 하라고 시켰더니 날 무시하고 대꾸 안 한다. 이제 내가 아프니까 빨리 죽으라고 고사 지낼 년이다 라고 했다네요. 평소에 자기 형이 형수에게 말도 안 되게 함부로 하고 능력도 없으면서 장난입네 하고 시어머니가 치켜 세워주니 정말 잘난 줄 알고 있답니다. 남편이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아픈 시숙 말에 열받은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엄청 분개했고 형님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데 남편이 그러는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말리면서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형수인데 무슨 말들을 하느냐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픈 시숙에게도 몸이 아파서 좀 예민해진 거라고 말해주었고 마음을 편안히 갖도록 하자고 다독이니 아픈 시숙이 형님더러
전현 얼굴 보고 있자니 없던 병이 더 생기겠다 하고 계속 형님을 탓하니까 그 말만 믿고 신우이와 시어머니는 더욱 형님을 갈구기 시작했다고 해요. 시숙이 아프기 전에도 형님네 부부 사이는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던 듯 싶었어요. 집안 행사나 친척들 결혼식에도 항상 한 집에 살면서도 따라오셨고요. 두 분이 함께 있어도 서로 다정하게 말 섞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난히도 나대는 두 아들을 소리치고 야단치는 모습들만 보여주었고요. 그것 때문에 형님과 말다툼을 자주 했어요. 시대에 맞지 않는 가부장적 태도를 보여서 저희도 함께 있을 때는 눈살을 많이 찌푸릴 때가 있었어요. 성격이 급한 형님은 늘 시숙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찼었는데 그중 가장 큰 이유가 두 아들들에게 다정하게 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아들들에게 아버지로서 따뜻한 사랑을 주지 않고 늘 귀찮아했고 야단만 치고 조용히 하라고만 하고 놀아주지도 않고서 닥달하기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고등학생과 중학생인 두 아들은 시숙을 매우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날도 신우이와 시어머니가 아픈 시숙과 함께 있었는데 주말이라서 건넌방에서 문 열어놓은 채 고등학생인 큰아들이 한가하게 게임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게임하면서 두드리는 자판 소리가 유난히도 거슬린다고 하면서 아픈 시숙이 누워있다가 형님을 불러서 게임하지 말라고 시켰답니다. 그래서 형님이 아들 방에 가서 게임마저 끝내면 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문을 닫았는데도 자판 소리가 거슬린다면서 게임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냐면서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형님이 소리가 나지 않는데 거슬리냐면서 비 맞춰주려고 아들 방에 가는 신용까지 했다네요. 몸이 아파서 신경이 엄청 예민해져 있는 시숙의 비위를 맞추려고 형님은 아들 방에 재차 가서 아빠가 아파서 예민한 상태이니까 게임은 하지 말라고 부탁했지만 조금만 하다 말겠다고 하고는 계속 하더랍니다.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아직까지 난다면서 아빠 일기를 우습게 한다고 엄청 짜증내니까 보다 못한 신우이와 시어머니가 한꺼번에 나서서 게임하지 말란 아빠 소리 안 들리냐고 큰 소리로 잔소리를 했다네요. 게임하다가 성질이 난 형님네 큰아들이 아이씨 아프면 곱게 있을 일이지 맨날 사람 잡네 하더라네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그게 아픈 아버지한테 할 소리냐고 하면서 다 큰아들을 귀싸대기 연거퍼 때리고 욕을 있는 대로 한 바가지 쏟아부었다고 해요. 형님이 그걸 지켜보다가 다 큰애한테 함부로 손찌검하지 말라고 하면서 욕도 그만하시라니까 대번에 시어머니가 니년 때문에 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면서 머리채를 잡고 쥐고 흔들더랍니다. 그걸 본 고등학생 아들이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밀치고 죽을 병에 걸린 건 엄마 탓이 아니고 세상에 지 몸뚱아리 하나밖에 모르는 아버지가 벌받아서 받은 병이라면서 당장 두 분 다 자기 집에서 나가달라고 소리쳤다네요. 누워있는 시숙은 아들을 향해서 욕짓거리 퍼붓고 있었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절대 못 나간다고 하면서 그동안 모자가 짜고 얼마나 못살게 굴었으면 저런 죽을 병에 걸렸겠냐고 울고불고 하면서 형님에게 두고 보진 않겠다고 했다네요. 그러고선 남편 부르고 난리쳐서 남편이 달려가서 겨우 수습했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가 폐륜을 저질렀다고 계속 잔소리하면서 천하의 못된 며느리가 자식을 저렇게 키워놨으니 아들이 죽을 병에 안 걸리고 백이냐고 한탄하셨어요. 그때도 남편은 아픈 시숙에게나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분명히 말해주었답니다. 자식은 형수 혼자 키웁니까? 형 아들이에요, 엄마. 형수 탓 아니에요. 자식도 죄가 없어요. 부모가 잘못 키운 탓이죠. 형 잘못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형수가 잘못했다고 하지 말아요. 하면서 조카에게 가서 등 한번 두드려주고 괜찮다고 하면서 따뜻하게 해주었더니 조카도 씩씩거리고 있다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레파토리는 형님과 형님네 두 아들들을 싸잡아서 천하의 몹쓸 것들이라고 하고 틈만 나면 욕하니까 형님네 아들들도 아픈 시숙 옆에 있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원수 보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숙은 좋아지지 않고 갈수록 심해지면서 부종이 생기고 통증도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더욱 신경이 예민해졌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수면제까지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밤에 자다가 통증 때문에 깨면 고통스러워해서
통증약을 먹이면서 진정시켜주곤 하는데 형님이 시숙 옆에서 밤새 간호하도록 시키고선 잠자는 꼴을 못 본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돌아가면서 지켜보다가 형님이 밤새 잠깐이라도 잠들면 깨어나 있으라고 꼬집고 눈 뜨고 병자를 지켜보라고 한다네요. 밤새 별일이 없더라도 시숙 옆에 앉아서 지켜보라고 하면서 자는지 안 자는지 한 번씩 확인하더랍니다. 그렇게 꼬박 잠도 한숨 못 자고 다음날 시누이와 시어머니 새끼 식사 준비해야 했고 집안일까지 아픈 시숙 먹거리 심부름까지 했다면서 잠을 안 재우니 죽을 것 같다면서 제 앞에서 펑펑 울더라고요. 아마 그때 당시 시아버지께서 형님네 생활비를 조금 보태시는 것 같아서요. 말기암 환자로 누워 계시는 시숙한테만 모든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어느 누구 하나 형님을 챙기는 사람은 없어 보여서 같은 여자로서 참 안타까웠네요. 이런 상태로 간다면 정작 아픈 사람보다 간병하는 사람이 먼저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형님을 도와드릴 방법이 없더군요. 그냥 남편에게 형님이 잠 좀 자게 해달라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려 보라고만 했죠. 그렇게 해서 시숙님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호스피스 병동에 가시다가 어느 날 가족이 모두 다 있고 목사님 기도 속에서 편안히 돌아가셨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있을 때 제가 형님을 챙겨서 틈만 나면 잠을 자게 해드렸어요. 저는 시누이나 시어머니한테 기죽지 않고 할 말은 하는 며느리이고 입바른 소리를 당당히 하는 사람이라서 병동 갈 때마다 형님을 보호자실로 데리고 와서 잠을 재우곤 했어요. 저 말고는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숙님 돌아가시기 전에 두 아들들하고도 화해했고 조금은 억지스러워 보였지만 형님하고도 마지막 말을 나누는 것처럼 보였어요. 임종은 참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막상 형님네 아들만 빼고는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의사가 마지막에 돌아가셨다고 선언하니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들이 와서 시신을 닦아야 한다고 하니까 전 일부러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장례식 준비 절차를 시누이에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신을 닦고 있는 병실 안에서 저를 죽으라고 불렀어요. 남편이 대신 들어갔더랬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니 무슨 일인가 싶어서 빼꼼히 들어갔는데 시숙이 시신의 옷을 다 벗기고 사후 경직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씻어야 한다면서 바쁘게 간호사 두 분이 나서서 1차적으로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는 것 같았어요. 시신에서 나온 오물 냄새가 엄청 진동하고 시신을 완전 발가벗긴 채 놓여 있어서 순간 놀래서 얼른 문 닫고 복도로 나왔어요. 이미 그 방 안에는 형님과 남편도 있었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잔뜩 화가 나서 들어와서 씻기는 거 도우지 않고 뭐하냐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전 너무 황당해서 아니 어머니 아들이니 어머니가 씻겨서 하늘나라에 보내드려야죠. 제가 어찌 시숙 몸에 손을 대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와중에도 어떻게 며느리 보고 이제 막 돌아가신 분 기저귀에 싼 똥이며 오물이 묻어있는 걸 다 닦으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그리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갑자기 아드님이 돌아가시니까 치매를 잡섰나 하고 의심까지 들더군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자기가 바빠 죽겠는데 넌 왜 이렇게 한가하게 있냐고 분톡 터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딸도 여기에 한가하게 있잖아요. 왜 저만 가지고 그러세요? 어머님도 아드님 몸 닦기 싫으시면 간호사들이 있으니 그만두세요. 했더니 그게 할 소리냐며 얼른 깨끗이 해서 보내줘야 한다고 하면서 어미나 가족들이 지켜보고 직접 닦아줘야 한다고 하면서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아들이니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요. 시누이도 있는데 굳이 저보고 와서 죽은 자기 아들 시신을 닦으라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옆에서 시누이가 듣다가 시어머니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참 이상한 시어머니의 논리였네요. 하늘나라 가는 아들을 간호사한테만 맡기면 안 되고 가족이 직접 닦아줘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서 마지막을 보내줘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신데 거기에 왜 돌아가신 분 남동생이 처가 나서서 닦아야 하냐고요.
자기 아들 시신인데 자기가 닦으면 되지. 이해 불가인 시어머니의 사고. 참 답이 없네요. 전 끝까지 병실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건 돌아가신 시숙님도 원치 않았을 거고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시어머니 행동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생각으로 저보고 돌아가신 시숙님의 시신을 남편도 있고 죽은 사람의 부인도 있고 죽은 사람의 어머니도 있는데 굳이 시누이는 부르지 않고 돌아가신 분의 동생의 철을 보고 닦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머니가 설령 돌아가신다 해도 어머니 몸은 안 닦아드릴 거라고요. 아이고나 갑자기 걱정되네요. 만약에 시아버지 돌아가시면 임종 후에 저보고 시아버지 기저귀에 똥도 받고 몸도 닦으라고 시키겠네요. 끔찍합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사랑하는 아드님 저 세상으로 보내고 충격받아서 판단력이 잠깐 혼미해지신 걸로 생각하고 넘어갑니다만 계속 그렇게 정신줄 제대로 부여잡지 않으시면 어머님도 아드님처럼 하늘나라에 가실 날이 멀지 않은 겁니다. 전 어머니가 몸이나 마음적으로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며느리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꼭 눌러주세요. 사연 제보 기다립니다. 특별한 내용이 아니어도 되고 일상의 이야기들로 담아주세요. 훈훈한 얘기들도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면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도 잘해서 늘 저의 부모님의 자랑이었죠. 다른 현실 남매처럼 아웅다웅 하지도 않고 오빠가 무조건 동생이라고 많이 져주고 챙겨주는 편이라서 저는 어릴 때부터 오빠를 잘 따르는 편이었어요. 그런 오빠가 대학교에 입학하고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자주 못 보게 되었어도 항상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어쩐지 챙기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내려와서 오빠의 학교생활 얘기를 들으면서 오빠처럼 최소한 명문대는 아니더라도 인서울대학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좀 게으른 편이라서 맘만 앞섰죠. 성적 맞춰서 지방 사립대학에 입학했어요. 엄마가 재수해서 다시 인서울대학에 도전하라고 권하시기도 했지만 전 그냥 그 지겨운 공부가 하기 싫어서 재수는 포기했었어요. 사실 엄마는 오빠도 서울에서 터전을 잡을 것 같기도 해서 아빠 퇴직 즈음에 서울 근교에 있는 타운하우스로 이사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재수를 해서라도 인서울대학을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제가 그렇게 학교 간판을 따지는 것은 아닌데도 오빠도 명문대에 다니고 부모님의 눈높이도 그 레벨이다 보니 제가 명문대에 다니지는 않지만 최소 인서울대학에 다니는 사람만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학교 사람들에겐 미안한 얘기지만 같은 학교 친구들에게 소개팅이 오거나 해도 거절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국 동아리에서 만난 미연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술을 좀 사달라고 했어요. 전혀 술 한 잔도 못할 것 같은 여리여리한 애였는데 술 사달라고 하니까 웃기더라고요. 그런데 술 한잔 하면서 하는 그 친구 얘기가 꽤나 심각했습니다. 저는 미연이가 그저 좀 잘 사는 집에서 곱게 자란 애라고만 여겼는데 나름의 고민과 애환이 많더라고요. 그런 깊숙한 가정사를 나에게 털어놓다니 새삼 놀랐습니다. 그냥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데 저한테 털어놓으면 곡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어줄 것 같았다고 했어요. 대충 아버지가 엄마를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것 같아서 지켜보는 것이 힘들다는 내용이었어요. 미연이 아버지는 유명 기업을 조기 퇴직하시고 주식도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엄마도 미연이도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돈은 잘 벌어오신다고 했어요. 미연이에게는 현재 S대 다니는 범생 오빠가 있다고 했어요. 미연이 오빠가 하도 공부도 잘하고 해서
공부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연이 아버지가 엄마를 힘들게 했어도 미연이 엄마는 무조건 참고 사셨답니다. 그러다가 오빠도 서울 학교 보내고 미연이도 다 컸으니 미연이 엄마가 더 이상 참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미연이가 미연이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일단 미연이 아버지가 엄마를 바깥 출입을 전혀 못하게 하신답니다. 무시하고 엄마 동장 모임에도 나가기도 했었는데 그 뒤로 미연이 아버지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엄마가 타고 다니는 차도 팔아버리고 급기야 생활비도 끊어버리셨다고 했어요. 지나치게 엄마에게 집착하고 하나부터 10까지 간섭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배신감에 치를 떨었는데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선언하시고는 집을 며칠 나가 계셨는데 미연이 아버지가 강제로 사람을 시켜서 엄마를 끌고 와서 정신병원에 넣어버리겠다고 협박한답니다. 그런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미연이 아버지한테 엄마를 가만 놔두라고 대들고 난리쳐도 끔찍도 안 했는데 계속 대들면 학비 지원도 해주지 않겠다면서 협박하는데 어찌나 기가 세고 고집이 세던지 알아듣게 얘기도 해보고 죽어라고 미연이가 자기 아빠랑 싸우도 봤지만 소용없다네요. 이런 얘기를 미연이 오빠한테 말해줘도 옆에서 지켜보지 않아서인지 심각성을 잘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집을 나와서 혼자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엄마를 놔두고 나올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미연이 아버지는 미연이랑 엄마와 함께 마트 가거나 백화점 가거나 카페 가는 것은 말하고 허락받고 가는 건 아무 말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엄마 스트레스 풀어주려고 아빠한테 백화점 간다고 인증샷 보내고 엄마 옷이랑 화장품이랑 구두랑 왕창 사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미연이 아버지가 미연이 엄마에게 아빠 명의 그 신용카드를 몰수했지만 미연이에게 아빠 신용카드가 있어서 그걸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미연이는 그렇게 미연이 아버지 때문에 힘들 때마다 속마음을 저에게 털어놓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름방학 때 미연이가 서울에서 오빠가 내려왔다면서 오빠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익히 들었던 S대 다닌다는 미연이 오빠였죠. 밥 한 끼 사준다고 해서 만났는데 미연이 오빠의 절친인 고등학교 동창 2명과 함께 왔더라고요. 함께 온 미연이 오빠 절친 2명도 S대는 아니어도 명문대 재학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빠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어서 관심이 갔어요. 그냥 친한 친구의 오빠로서 밥 사주는 거라서 부담 없이 편하게 얘기도 하고 볼링도 치면서 스스럼 없이 친해지게 되었어요. 사실 미연이는 제가 아주 마음에 들어서 미연이 오빠가 아직 뚜렷이 사귀는 여자친구가 없는 것 같아서 은근슬쩍 나와 엮어주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연이 오빠는 여동생 친구라서 쑥스럽기도 해서 절친 2명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미연이 오빠는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앞머리가 대머리처럼 이마가 광활했어요. 사실 대머리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좀 나이 들면 금방 대머리가 되겠더라고요. 사실 전 대머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싫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망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외모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한 터였지만 싫은 건 싫은 거더라고요. 미연이는 자꾸 자기 오빠랑 엮어주려고 하는데 저는 그닥 끌리지 않았어요. 대신에 오빠랑 같은 학교에 다닌다던 사람이 마음이 더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서민호였습니다. 친구가 민오빠라고 불렀기 때문에 저도 따라 불렀습니다. 민오빠도 첫 만남에 제가 인상적이었다고 하면서 그 후에 따로 연락이 와서 쭉 만남을 이어나갔습니다. 대화도 잘 통하고 다정다감해서 참 좋았어요. 무엇보다도 오빠랑 같은 학교 재학생이라서인지 더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미연이 몰래 만나다가 자꾸 미연이가 자기 오빠랑 연결시켜주려고 애쓰길래 민오빠랑 사귀고 있다고 말했더니 많이 아쉬워했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만나서 시간을 함께 보내다가
드디어 방학이 끝나고 민오빠는 학교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학기 중에는 전화와 톡으로 서로 사랑을 키웠고 방학 때 여행도 하면서 함께 시간들을 보내면서 5년 가까이 연인 사이로 지냈습니다. 그동안 친오빠한테는 사귀는 사람이 있다라고만 말했을 뿐 자세히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친구들하고 여행 간다고 속이고 민오빠랑 몰래 여행을 다녀오곤 했기 때문에 들통날까 봐서 남친의 얘기를 일부러 많이 안 했습니다. 결혼 말이 오고 가면 하려고 했었죠. 제가 학교 졸업식 할 때 민오빠가 제 남자친구라고 정식으로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렸었고 친오빠는 졸업식 때 사정이 생겨서 오지 못해서 남자친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부모님께 친오빠랑 같은 학교에 다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엄마도 첫인상을 아주 좋게 보셨습니다. 민오빠 졸업식 때도 민오빠 부모님께 자연스럽게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벼르고 별렀었는데 하필 민오빠가 취업하려던 곳에 면접이 겹친다고 해서 졸업식에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민오빠는 꽤 괜찮은 회사에 다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회사에 다니는 것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PC방을 차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오빠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안정적인 회사에 다니기를 원했는데 굳이 사업은 빨리 시작해야 한다며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민오빠는 PC방을 차렸다면서 개업식 겸 해서 오신 민오빠의 부모님께 저를 처음 인사를 시켰습니다. 참 인상이 좋으신 분들이었고 PC방 차리는데 적잖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민오빠 부모님께서 나서서 결혼을 적극 밀어주셨어요. 그래서 민오빠가 운영하는 PC방에서 성대한 프로포즈를 받았고 약혼 반지 겸 해서 커플 반지를 끼면서 결혼을 서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저희 집에 결혼할 사람으로서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때 처음 친오빠와 대면하게 되었고 민오빠는 친오빠 1년 선배였어요. 서로 같은 학교 선후배가 아니라 친오빠가 엄청 깍듯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모든 일은 순조로웠고 저희 부모님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상견례 날짜도 잡아놓은 상태였어요. 그때쯤에 미연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연이 엄마랑 쇼핑몰을 해본다면서 서울 올라갔어요. 처음엔 미연이 아버지랑 떨어져 있고 싶어서 그곳일로 미연이 엄마랑 아빠 빼고 따로 이사했는데 귀엽고 아빠도 따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미연이 아버지의 그늘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면서 푸념하더라고요. 졸업 후 서로 바빠서 통 연락도 못했는데 미연이는 그동안 많이 예뻐졌더라고요. 더 여성스러워졌긴 한데 살이 엄청 많이 빠져서 쇼핑몰을 엄마랑 함께 하면서 많이 힘들었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래간만에 만난 미연이가 너무 반가워서 손을 잡고 팔짝거리며 좋아했는데 미연이는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진지했습니다. 좀 의아해서 물었어요. 미연아, 오늘 너 분위기가 좀 다른데 무슨 일 있어? 했더니 조용히 입 다물고 있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나 쇼핑몰도 엄청 바쁜데 일부러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어? 그래? 무슨 말인데? 그러면서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민호 오빠랑 결혼할 거냐고요. 그래서 별 싱거운 거 다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럼 그렇게 오랫동안 애인 사이였는데 결혼하는 거 당연한 수순이 아니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하는 말을 들어보고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하라고 말리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민 오빠는 미연이가 처음부터 좋아했던 첫사랑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미연이 친오빠를 소개시켜 준다고 할 때도 민 오빠를 보고 싶어서 함께 있고픈 마음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민 오빠도 그 당시에 미연이랑 썸 타는 정도여서 설마 하니 저랑 민 오빠가 서로 사귀게 될 정도로 발전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했어요. 미연이는 제가 미연이에게 민 오빠 얘기를 할 때마다 속이 많이 상했지만
대놓고 말을 할 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친오빠와 함께 민오빠를 자주 만났는데 예전에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나서 민오빠가 만나자고 연락이 오는데도 거절 못하고 만났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빠 친구로서 몇 번 만나서 술도 마시고 가끔씩 밥도 사줬는데 점점 사랑의 감정이 커져갔다고 했어요. 친오빠의 친구이기도 하지만 내 절친의 애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만났다면서 그때는 저한테서 떠나서 미연이한테로 돌아오는 줄 착각했다네요. 그런데 갑자기 상견례를 한다면서 이젠 결혼하게 되니까 앞으로 만나지 말자고 했답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절대 따로 만난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더랍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믿을 수 없어서 한참을 멍하니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제가 모르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거네요. 민오빠는 명문대 출신이 아니랍니다. 인서울 삼류대학 출신이라고 했어요. 미연이도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친오빠가 말해줘서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냥 세 친구 중에 2명은 명문대 출신인데 민오빠만 명문대가 아니라서 그냥 대충 거짓으로 말한 거라고 했다는군요. 그래서 미연이도 명문대 출신인 줄로만 알았기 때문에 저에게도 그렇게 말한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도 충격받았습니다. 미연이 말이 사실이라면 프로포즈 할 때 최소한 밝혔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미연이는 민오빠가 저랑 사귀면서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미연이 자신을 진실로 좋아하게 되어서 그런 거라고 착각했는데 저랑 결혼한다고 헤어지자고 없는 일처럼 비밀로 해달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는 무척 배신감과 속았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절교 선언을 해도 할 말은 없다면서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는 미연이도 연락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기 말만 하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냥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미연이 말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착각마저 들었어요. 때마침 민호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멍하니 받지 않았습니다. 상견례는 이틀 후 주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미연이 말을 되새김해보면서 차분히 생각했어요. 과연 미연이 말이 사실일까? 미연이도 내 친구로서 배신한 건데. 뭐야? 이게 사실이라면 친구도 결혼할 남친도 모두 나를 배신한 건데 어째 이런 일이? 저는 미연이를 만난 후 그날 저녁에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 친오빠에게 민호 오빠가 정말 그 학교를 졸업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1년 선배를 통해서 졸업 앨범을 구해서 오빠가 해당 학과를 다 뒤져봤지만 민호 오빠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민호 오빠한테서 전화 오고 톡 오고 했지만 전화 받지 않았고 톡으로 바빠서 그러니 상견례장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상견례장에는 친오빠와 저 이렇게 단둘이만 참석했습니다. 조금 늦음하게 도착했더니 민오빠 부모님과 여동생이 미리 와 있었습니다. 상견례장으로 들어가니 모두들 일어나서 반기더군요. 민오빠가 저희 부모님은 왜 안 보이냐고 해서 오늘 나오지 않으신다고 말했더니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상견례에 부모님이 안 나오신다고 또박또박 무표정하게 말하니까 분위기가 싸하게 돌변했습니다. 친오빠가 미리 상견례장에 와 있는 민호 오빠의 부모님을 향해서 목례로 간단히 인사를 하고 잠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부모님은 나오지 마시라고 했다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호 오빠의 부모님에게 A대학교 공과대학 졸업한 게 맞냐고 바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뭔 소리 하냐는 듯이 민오빠 부모님이 민오빠를 쳐다봤습니다. 민오빠가 순간 당황하면서 얼굴이 빨개졌고 옆에 앉아있던 민오빠의 여동생이 아닌데 지대학 나왔는데요. 그러자 친오빠가 민오빠를 쳐다보며 직접 대답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지못해 명문대 출신이 아니라고 쥐꼬리만하게 얼굴이 빨개져서 말하더군요. 친오빠는 또 우리를 속인 게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하면서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면서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으려고 하더군요. 민오빠는 자기 가족들 앞에서 한 살 어린 우리 친오빠를 취조하는 듯한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매우 당황하다가 불쾌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친오빠는 빤히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 한번 물었어요. 이것 말고 또 내 동생에게 숨긴 것이 있으면 지금 다 말하세요. 당장!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되려 상견례장에 와서 이게 뭐 하자는 거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열불나서 말했어요. 정미연이는 왜 갖고 놀다 버렸니? 나랑 사귀다 정미연이랑 붙어 먹었으면 그 애랑 결혼할 일이지 왜 나랑 결혼할 생각을 했니? 하고 큰 소리로 물었어요. 그 말에 민오빠 부모님도 놀라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화를 내셨어요. 제가 미연이 말을 꺼내자마자 친오빠 말에 불쾌하다는 태도이더니 바로 태도 바꾸고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정했습니다. 미연이랑은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이였다고. 그 애가 먼저 꼬셨다고.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무슨 힘이 생겼는지 테이블 들어서 엎어버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던 물잔이며 유리컵이 무릎 꿇고 있는 민호 오빠에게 떨어졌고 너무 뜻밖으로 제가 화를 내는 것에 놀랐는지 뒷걸음질까지 치더라고요. 저는 똑바로 다가가서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쥐어 박았습니다. 민호 오빠 부모님과 여동생은 깜짝 놀라서 어리벙벙한 표정인데도 아들을 내가 쥐어박으니까 그래도 자식이라고 말리더라고요. 어디 감히 내 친구를 건드려? 이 쌍꺼지 중에 쌍꺼지가 여기 있었네.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나타나기만 해봐라, 이 나쁜 새끼. 민오빠는 진짜 쌍꺼지꼴로 바닥에서 내가 무서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눈만 꿈뻑꿈뻑 하길래 이 거지 새끼야 눈 내리 안 깔아? 앞으론 함부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나한테 죽을 줄 알아. 하고는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오빠가 뒤따라오면서 잘했다고 하면서 미친 개한테 잘못 물렸다고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그 뒤론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미연이도 신의를 저버렸으니 앞으로 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학교 간판을 속였더라도 최소한 나중에라도 이실 짓고 했으면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내 가장 친한 친구를 감히 꼬드겨서 만났다는 그 자체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쓰레기 인성입니다. 제가 학교 간판을 따지다가 이렇게 못된 놈을 만난 것 같아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다 제 탓인 것 같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가 못 살아. 미영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란 내용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놓아야 할지 마음이 먼저 먹먹합니다. 대학 동창인 내 친구 미영이에 관한 얘기입니다. 미영이는 같은 과 미대에서 만났어요. 유난히도 얼굴이 하얗고 여리여리해 보여서 눈에 띄던 애였습니다. 우리 과 신입생 신고식 때 선배님들 사이에서 미영이를 보고서 화장했네 안 했네로 화제를 낳으며 재미삼아 투표를 할 만큼 휜 피부에다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화장을 안 한 수수한 맨얼굴인데도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니는 줄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선배들 사이에선 신입생 퀸으로 등극했고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다른 과에서도 선배 언니들이 미영이를 보러 오기도 했었네요. 저도 미영이가 눈에 띄고 특이해서 다가가서 친해졌습니다. 송승헌처럼 눈썹도 진하고 길었고 머리카락 숱도 어찌나 많고 칠흑 같은지
부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정작 본인만 모르고 있었죠. 미영이는 이 모든 게 콤플렉스라고 해서 늘 싫어했습니다. 산적처럼 눈썹이 짙고 숱이 많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커팅을 해줘야 하고, 눈도 큰 데다가 진한 눈썹 때문에 이목이 집중되어서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도 싫었고, 무엇보다도 처음 본 사람들이 인상이 강하다고 하니까 늘 신경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숱이 많고 흑색깔이 진해서 파마 머리는 엄두도 못 낸다고 했어요. 미영이 자신은 자기가 얼마나 이쁜 애인 줄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딜 가나 늘 시선을 받아서 이뻐서 시선을 끄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동물원 원숭이처럼 특이해서 주목받는다고 착각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말고 혼자 걸어갈 때는 땅바닥을 주시하면서 걷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방어적으로 남자를 볼 땐 누구든지 간에 무표정하고 냉정한 태도를 취한다고 했어요. 같은 과 남학생들에게조차도 별로 대화를 하진 않았어요. 소개팅이나 미팅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고,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는 남자 선배나 다른 남학생들에게는 도도하고 깐깐한 태도로 일관해서인지 미영이를 어려워했습니다. 생각보다 대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었죠. 그날도 미술학원 알바를 하러 시간 맞춰 급히 가려다가 습관적으로 땅만 쳐다보며 이어폰 끼고 가는 도중에 코너를 돌아오는 차량이 빵빵거리는 소리를 미처 듣지 못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크게 부딪힌 건 아니었는데 놀라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잠깐 기절하고 깨어났을 땐 병원 응급실이었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느라 팔에 바늘이 여러 꽂아져 있어서 처음엔 영문을 몰라서 겁을 먹었다고 했어요. 생판 모르는 어떤 아저씨가 괜찮냐고 물으면서 말을 붙이더랍니다. 사고 당시에 기억이 없어서 영문을 몰라 겁이 나서 눈물이 났다고 해요. 그러자 그 아저씨가 따뜻하게 학생 이름이 뭐냐고 하면서 말을 할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면서 의사를 불렀답니다. 의사가 바로 다가와서 이것저것 다시 물어보는데 굉장히 졸리기 시작해서 다시 잠에 빠져들었답니다. 미영이는 그 후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미영이는 그때 사고로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머리를 다쳤는데 과거의 기억을 부분적으로 잊어버렸습니다. 병원에 있었던 기억이라고는 영문도 모른 채 누워있을 때 따뜻하게 말을 건네준 아저씨 얼굴뿐이라고 했어요. 제가 미영이가 톡도 받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아서 미영이 집에 전화를 해보니까 미영이 새엄마가 병원에 사고로 있다고 말해줘서 알게 되었어요. 병원에 갔을 때 그 아저씨란 분이 있었습니다. 친구라고 하니까 보호자분이 아무도 안 오셔서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미영이 새엄마에게 병원에 도착했다고 하니까 미영이 동생이 어려서 돌봐줘야 해서 당장 갈 수 없다고 하시면서 미영이 아빠에게 연락했으니 곧 도착할 거라고 조금만 대신해서 옆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미영이 아빠는 미영이 엄마랑 미영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혼했다고 했어요. 화가이셨는데 집에서 늘 그림만 그리셨는데 늘 우울한 모습이었대요. 그때 미영이 엄마가 미영이에게 항상 하는 말이 너만 보고 산다 라고 하셨는데 그게 거짓말이었음을 금방 알게 되었다네요. 얼마 안 있어서 엄마가 미영이한테 아빠랑 이혼했으니 이젠 함께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아빠랑 잘 지내야 한다고 말하면서 떠나셨대요. 어린 나이에 너무 충격이었는데 미영이 아빠가 마저 남아있던 미영이 엄마 물건을 다 깨부수고 불태우고 싹 다 내버려서 더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엄마의 흔적이 아무것도 없는 집에 세상이 홀로 떨어져 나와 있는 것만 같아서 많이 울었는데 미영이 아빠는 그런 미영이에게 엄청 화를 내시더래요. 엄마는 바람나서 도망갔으니 절대 엄마 찾지 말라고 하셨다네요. 그리고 미영이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미영이 아빠는 할머니와 할아버지한테 맡겨놓고서는 자주 내다보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 집에서 사는 동안 엄마가 몇 번 연락해오고 만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그나마 괜찮았답니다. 그런데 그걸 알게 된 미영이 아빠가
노발대발하면서 미영이가 엄마를 만나지 못하게 막으셨대요. 미영이는 그때 사춘기 때라서 그런 아빠를 증오했고 미영이 아빠는 엄마를 닮아서 똑같이 고집스럽다고 하시면서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대요. 그 후론 엄마는 재혼 소식을 알려왔고 프랑스로 영구적으로 떠난다고 해서 많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막상 이혼을 해서 미영이와 떨어져 살았지만 사춘기인 미영이를 못 잊어서 중학교를 마칠 때까지만이라도 프랑스행을 놓쳤다고 했대요. 그런 후 고등학교 입학 무렵에 마지막으로 엄마를 보았고 그 후론 만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무렵에 할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고 할머니가 할아버지 병간호 하시다가 돌연 돌아가시게 되어서 미영이 아빠 집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이미 다른 아줌마랑 아기 낳고 살고 있더랍니다. 젊디 젊은 아줌마였는데 쌍둥이여서 졸지에 배다른 동생이 둘이나 생겼대요. 늘 외롭게 자랐던 터라 동생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참 귀엽더랍니다. 지금의 새엄마가 그 아줌마였는데 미영이가 아줌마를 도와서 동생들을 잘 봐주니까 그 덕분에 많이 친해졌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미영이 아빠는 미영이에게 말 한마디 붙이지 않았고 거실에 미영이가 있으면 안방으로 가버리고 미영이란 한 공간에 절대 있지 않을 정도로 미영이를 미워했다네요. 이유는 몰래 미영이 엄마를 만났다는 것과 미영이 엄마를 닮았다는 것이랍니다. 그렇게 미영이는 미영이 아빠와의 사이는 좋지 않았지만 새엄마와의 사이는 지낼만 했다네요. 항상 외로웠던 미영이를 그나마 말도 붙여주고 미영이 하고 싶은 그림도 그리는 것을 적극 도와주었기 때문이래요. 적어도 벌레 보듯 하는 아빠보다는 새엄마가 좋았답니다. 병원에 온 미영이 아빠를 미영이는 못 알아봤어요. 진짜로 기억해내지 못하더라고요. 다행히 부분적 기억 상실증으로 차츰 기억이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처음 눈을 떴을 때 있었던 그 아저씨를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아저씨란 분은 가해자 차량주인데 미영이가 태어난 후로도 계속 미영이 상태를 체크하면서 돌봐주셨어요. 나이는 30대 초반이었고 회계사라고 했습니다. 미영이는 프랑스로 떠났던 엄마도 기억해내지 못했고 함께 살았던 할머니 할아버지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어렸을 적의 기억은 지우개처럼 지웠는지 어땠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외에는 기억을 했어요. 그 아저씨란 분은 이름이 서민우라고 했습니다. 미영이가 병원에 있을 때는 매일 와서 늦게까지 병실을 지켜주고 진료 상황을 체크하고 가곤 해서 친구들도 모르는 애들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퇴원 후에도 계속 병원 통원치를 할 때마다 와서 병원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미영이와 친구들을 밥도 사주기도 하면서 이물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미영이도 이민우 씨를 심적으로 많이 기대하는 것 같았어요. 미영이는 또래 애들처럼 말도 많아졌고 많이 밝아졌습니다. 사고 나기 전과는 많이 달라 보였어요. 여전히 엄마와 아빠와 함께 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은 없었지만 귀여운 쌍둥이 동생들과 새 엄마는 기억을 했기 때문에 적응을 빨리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듯 했어요. 한 6개월 서민우 씨의 도움받으며 통원치료 받으면서 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저에게 고백하더라고요. 서민우 씨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요. 좋은 사람 같다며 사귀어 보고 싶다고까지 했습니다. 저도 좋은 사람 같으니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벌써 커플 반지까지 끼고서 연인 사이로 발전했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조금 걸리긴 했지만 직업도 전문직에다가 인품도 괜찮아 보여서 외로움을 잘 타는 친구에게 딱이다 했었네요. 그때부터 학생이라 호주머니가 얄팍한 미영이와 친구들을 위해서 자원해서 물주가 되어주었고 미영이를 세심하게 돌봐주어서 미영이가 딴 사람 된 듯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미영이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고 믿는 사람이 되었었죠. 그동안 프랑스에서 엄마가 연락해와도 기억해내지 못해서 미영이 엄마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서민우 씨는 미영이 엄마와 통화하고 미영이 사귀는 사람으로서 인사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때까지도 엄마와 아빠의 기억은 없다고 했어요. 서민우 씨가 나이가 있는지라 미영이랑 빨리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서민우 씨는 미영이가 졸업과 동시에 결혼하기를 희망했고 미영이도 결혼을 빨리 해서 집에서 나와 살기를 바랬었습니다. 양가에 결혼말이 오고 가고 상견례를 앞둔 시점이었어요. 갑자기 비보가 찾아들었습니다. 서민우 씨가 산악 자전거를 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즉사했다는 믿기 힘든 사실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때 미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했었어요. 서민우 씨가 죽었다고 예비시댁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면서 믿을 수 없으니 혹시 장난 전화가 아닌지 확인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 미영이를 데리고 시신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때까지도 멍한 채로 허공만 쳐다볼 뿐 그럴 리 없다며 믿지 않았어요. 영화실에 있는 서민우 씨를 확인하고는 한참을 의자에 앉아서 일어나질 못했고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듯이 눈에 초점도 없이 제 몸에 기대어 축 늘어졌습니다. 저는 미영이한테 정신 차려야 한다고 말했지만 한참 동안이나 반응이 없어서 겁이 덜컥 났더랬습니다. 그때 다행히도 미영이 예비시댁 식구들이 눈에 초점이 없는 미영이를 발견하고 의사를 불러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서민우 씨의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미영이는 말을 하지 않았고 멍하니 정신없는 사람처럼 보여서 정말 겁이 많이 났습니다. 미영이 아빠와 새엄마가 와서 큰 소리로 불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이 허공만 쳐다보고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병원에선 뇌검사를 다시 했고 전체적인 검사를 다 해봤지만 뚜렷한 특이점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으로 실어장인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미영이는 집으로 돌아와서 방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미영이 새엄마가 친구들이 자주 놀러와서 말 좀 붙여주기를 원해서 자주 보러 갔습니다. 친구들이 여럿이 가서 책도 읽어주고 머리도 빗겨주고 손톱에 매니큐어도 발라주고 함께 놀던 사진들도 보여주면서 말을 걸었는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이 새엄마한테서 다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영이가 밤사이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따로 외출복을 챙겨 입고 간 흔적도 없는데 혹시 나쁜 맘을 먹고 나간 것이 아닌지 무척 불안해했습니다. 놀라서 미영이 집에 갔는데 그때까지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미영이 아빠도 만사 제껴두고 미영이를 찾아서 동네를 다 뒤지고 다니셨어요. 잠옷바람으로 슬리퍼만 신고 나간 것 같아서 필시 자살하려고 한 것 아니냐며 미영이 아빠는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미영이를 찾고 다니셨어요. 미영이 엄마도 파출소에 신고하고 아마 멀리 못 갔을 터이니 수색해달라고 부탁했었고 저도 설마 하고 겁을 잔뜩 먹었습니다. 하루가 다 지나도록 미영이가 보이지 않자 미영이 아빠는 울부짖으며 거의 미친 사람처럼 찾아다녔습니다. 저도 목이 터져라 미영이를 부르면서 미영아 절대 너 그러면 안 돼. 제발 부탁이야 하면서 동네를 다 뒤져봐도 보이지 않자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버리더군요. 파출소의 경찰들도 찾고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미영이 아빠는 미영이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자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주저앉아서 아빠가 잘못했다며 제발 집으로 돌아오라고 떠나갈 듯이 울어 제꼈습니다. 그러시면서 미영이 아빠는 미영이 없이는 못 산다고 통곡을 하셨어요. 타운하우스형 주택단지라서 동네 사람들도 나서서 몇몇 분이 함께 찾아다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미영이를 찾을 수 없었는데 리트리버 한 마리가 미영이 신발을 물고 왔습니다. 미영이 새엄마가 미영이가 신은 슬리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두들 리트리버에게 어디서 찾았는지 따라갔습니다. 리트리버는 미영이네 집에서 2번 건너에 있던 집에 사는 개였다는데 평소에도 사람을 잘 따르고 영리해서 주변 이웃들의 사랑을 받는 개였다고 했어요. 이름은 캐리였는데 캐리네가 사는 집 뒷마당에 캐리네 집이 이쁘게 지어져 있었는데 그쪽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저는 설마 했어요. 왜 캐리가 자기 집으로 안내를 하는 걸까? 하고 미영이 아빠도 의아해 하시면서 따라왔습니다. 캐리 견주인 이웃분도 캐리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슬리퍼를 물고 와서 이쪽으로 안내하는 거지? 그리고 미영이 아빠가 먼저 캐리네 집 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입을 막고 웃으면서 손가락으로 여기에 있다고 가리켰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하라고 손가락으로 입에 대시더군요. 세상에나 이럴 수가. 저도 캐리네 집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못 살아. 미영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주 평화스럽게 캐리 새끼 강아지 7마리 꼬물이들을 안고 자고 있더라고요. 미영이 아빠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처량하고 불쌍한 딸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정말 캐리가 영특하더군요. 캐리 아니었음 얼마나 애타게 찾고 다녔을지 생각하니 정말 고마워서 엄청 쓰다듬어 줬네요. 캐리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자고 있는 미영이 볼을 얼마나 핥아대는지 미영이가 캐리야 그만 일어날게 그만 하는 거였어요. 순간 귀를 의심하고 놀란 표정으로 미영이 아빠랑 서로 쳐다봤어요. 이거 진짜 미영이가 말한 건 맞죠? 연이어서 미영이가 캐리에게 알았어 캐리야 이제 네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거였어요. 미영이 아빠는 눈물을 뚜루룩 흘리면서도 입꼬리는 웃고 계셨어요. 미영이가 다시 말을 하게 되다니 참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캐리가 자기 집에서 미영이를 밀어내는지 마지못해 캐리 집에서 미영이가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미영이 아빠가 미영이를 부르면서 울면서 껴안았고 저도 미영이를 부르면서 잠옷차림으로 헝클어진 머리에 개집에서 나오는 미영이를 안아주었어요. 미영이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놀란 눈치였습니다. 다시 말을 하지 않으려 하더라고요. 그렇게 미영이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 밤은 미영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미영이 아빠가 미영이 절친이니 마음을 터놓을 수 있을 거라고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하셨거든요. 하루 종일 쫄쫄 굶었을 미영이를 위해서 새엄마가 미영이 좋아하는 걸로 해서 한 상 차렸고 미영이 아빠가 쩔쩔 매면서 미영이 옆에서 한사코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영이 아빠는 미영아, 네 없이 못 산다. 어디 가면 갔다고 꼭 말을 하고 가야지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무 말 없었어요. 그리고 샤워 후에 제가 드라이기로 머리 말려주는데 미영이가 그랬어요. 아빠가 나를 찾으면서 통곡하는 소리를 들었어. 했어요. 기억이 돌아온 거야? 아빠랑 엄마 생각나는 거야? 하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더군요. 왜 나한테서 다 떠나가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떠났어. 그래서 제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아빠도 네 옆에 계시잖아. 그리고 친구들도 있고. 안 그래? 저는 미영이를 꼭 껴안아 주었어요. 힘내라, 내 친구야. 그때부터 미영이 아빠는 180도 다른 사람처럼 미영이한테 쩔쩔매면서 엄청 신경 쓰셨습니다. 캐리 새끼들을 분양받기 위해서 미영이 방 안에 캐리 새끼들을 키울 만한 공간도 만들어주고 캐리가 수시로 꼬물이들을 보러 올 수 있게끔 멋들어진 크고 견고한 캐리네 집도 만들어 주었어요. 캐리네 견주되신 이웃분도 미영이 실종 사건을 지켜보시고는 흔쾌히 캐리 새끼들을 함께 키우는 걸 허락하셨어요. 캐리의 귀여운 새끼들을 돌보면서 미영이는 차츰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힘이 들겠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참 다행입니다. 내 친구 미영이에게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5살이고 모 공립대학교에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오빠가 있고 저희 부모님 모두 다 돈 되는 사업이면
이것저것 하십니다. 전원주택 건설해서 분양도 하시고 수산물 도매도 하시기도 했는데 최근에 부모님 건물에 세를 내줬던 식당분에게 이전받아서 장어 전문 식당을 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 가서 4년제 대학을 졸업했고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 공부를 잘한 편이 못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 기준에는 그랬었죠. 경제적으로는 풍족했지만 공부에 별 취미가 없었던 나를 부모님께서는 늘 불만이시다가 결국 미국 유학을 가라고 권하셨었죠. 외국에서 혼자 적응해가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나름 많이 노력했었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한인 유학생 커뮤니티에서 만난 첫 번째 남친이었습니다. 그도 저처럼 좀 있다는 집 아들이었어요. 중소기업을 운영한다는 집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순수하게 좋아했고 거리낌 없이 사랑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 앞에서 커플 반지 끼워주며 언약식도 할 만큼 친구들 사이에선 알아주게 화려한 연애를 했었어요. 우리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 부모님만 모르셨지 남친의 부모님은 알고 계셨어요. 남친의 부모님이 미국에 오셨을 때 실제 만나 뵈었었고 함께 시간도 보내기도 했는데 별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의 만남을 인정해 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네요. 어느 날 남친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연애는 해도 좋으나 결혼은 허락할 수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사실 그때 남친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고 있었거든요. 남친 어머니는 이상적인 며느리감으로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고 좋은 며느리감이 줄을 섰다면서 알아서 처신하라고 했어요. 만일 제가 고집을 피운다면 한국에 있는 저희 부모님께 동거 사실을 알릴 거라고 하고 남친의 경제적 지원을 단번에 끊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좋아 죽고 못 살던 남친은 자기 부모님의 반대에 쉽게도 무릎 꿇었어요. 먼저 헤어지는 게 서로 좋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좀 더 터전을 잡고 싶었는데 충격받아서 한국으로 도망치듯이 돌아왔습니다. 영원할 줄만 알았던 남친과의 관계가 남친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힐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우울해서 힘들었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제가 말수도 적고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방콕하다가 여행을 다니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하신 저희 부모님이 이래저래 간섭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국립대학 교직원으로 있으면서 혼자 독립했습니다. 제가 서른이 넘어가도록 만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 어머니가 조급해하시며 선보라고 강요하셨어요. 전부 사자 돌림이더라고요. 약사, 변호사, 의사 등등 여러 번 선을 봤습니다. 모두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키가 작아서 옷 입는 센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매너가 없어서 등등 별 핑계를 다 들어서 싫다고 했어요. 그런 와중에 7급 교육 직렬 합격해서 처임으로 온 현재의 남친을 만났습니다. 사실 첫인상이 너무 어리버리해서 놀랄 정도였습니다. 대학에서 그 흔한 동아리 모임 한번 해본 적도 없고 국내에 가까운 곳에 여행 한번 가본 적도 없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 마실 줄도 모르고 오로지 교회 앞집 그리고 학교 도서관만 알았던 친구였어요. 세상에 별 이런 희한한 사람도 다 있구나 하고 별종인 것 마냥 생각되었어요. 세상 물정도 하나도 모르고 자기 관심사에만 집중하고 상식적인 것에 도통 문외한이라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적응하려나 하고 갑갑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소박한 선물도 해주고 밥도 사주더라고요. 사회 경험이 처음이라 항상 긴장한 상태에서 업무를 복원해서 사실 안쓰럽기까지 해서 이것저것 조언을 많이 해주면서 저를 많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엄청 적응하려고 노력했고 사회물이 들지 않아서인지 순수하고 맑은 청년이라서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정이 들어버렸습니다. 때묻지 않은 착한 순수함이 끌렸고
자꾸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매력에 항상 옆에서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사랑으로 변해가는 듯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절대 배신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짓은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좋은 여자를 만나야 될 텐데 라고 뜬금없는 걱정까지 하게 되더군요. 그러다가 다른 신도시로 발령이 나게 되어서 매일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 우린 매일처럼 서로 전화를 붙들고 그날그날 또 새로운 환경에서 열심히 적응해가는 얘기를 들어가며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없는 그 친구를 배려해서 직접 찾아가서 만났고 함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쯤 되면 정식으로 사귀자고 할 법도 하건만 그 친구는 그런 경험이 전무해서 쏙맥같이 그런 말도 할 줄 모르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사귀자고 했어요. 제가 그 친구보다 5살 연상 누나입니다. 그는 오히려 얼굴 빨개지면서 그러고 싶었는데 말을 못했다면서 수줍어하기까지 했는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그렇게 사귀기 시작하면서부터 여행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던 남친을 위해서 내 차로 여기저기 함께 다녔습니다. 저도 그렇고 남친도 그렇고 너무 좋았습니다. 패션에 1도 관심 없는 듯 해서 옷도 골라주곤 했었는데 제가 코디한 대로 입고 다녔어요. 자가 운전을 많이 하지 않아서 운전이 서툴러서 항상 제가 운전도 도맡아 했습니다. 오피스텔에 집기류들도 센스 있게 사다가 디스플레이 해주었고 제가 사다 준 화장품만 바르고 다녔어요. 남친이 귀엽고 사랑스러우니 아낌없이 해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먼저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시작하자고 했었죠. 남친을 저희 부모님께로 인사시켜드렸더니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35살은 나이인데도 연하 남친을 데려왔다고 뜻밖이라며 놀라셨습니다. 그러나 남친 부모님은 제가 연상이라서 싫어하셨어요. 대놓고 싫은 소리는 하지 않으셨지만 얼굴과 태도를 보면 바로 알아차리겠더라고요. 아마도 아들의 명언을 봐서 가타부타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았는데 그래도 예비 시아버지 되실 분은 이것저것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시부모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남친과 자주 예비 시댁에 찾아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보내주신 손질된 장어부터 해서 두 분에게 옷 선물도 해드렸고 영양제며 홍삼이며 선물 공세를 했어요. 남친 말로는 예비 시어머니께서 제가 5살이나 연상이라는 점에서 매우 실망하셔서 우시기까지 했다고 해서 걱정이 되었었죠. 요새 세상에 나이 차이가 무슨 상관이냐고 해도 5살 차이는 적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었기에 각오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더 자주 찾아뵈려고 했어요. 어떻게든 남친 부모님의 이쁨 받고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남친 부모님도 아들이 처음 데리고 온 여자였고 결혼하고 싶다는데 굳이 말리고 싶진 않지만 당장 결혼을 서두르고 싶지 않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주말이라 남친과 아침 일찍 서둘러서 미리 준비해둔 예비 시부모님 선물을 들고 예비 시댁에 내려갔습니다. 여느 때처럼 활기차게 어머님, 아버님 저희들 왔습니다 하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더니 저보다 2살 어린 남친 누나가 나와 반기더라고요. 조금 표정이 어색해 보이는 게 이상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안 계시고 예비 시어머니만 안방에 계시다는데 아들이 왔다는데도 안 내다보시고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때 갑자기 안방문이 열리더니 다짜고짜로 저더러 잠깐 들어와서 얘기 좀 하자시는데 살짝 긴장되더군요. 표정이 평소와는 다르게 매우 화나 있는 것 같았는데 저와 연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남친이 안방에 함께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오게 하고 저만 오라고만 하셨어요. 남친도 의아해했었죠. 남친 어머니는 싸늘한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김영진이란 사람 알고 있냐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말도 못하고 눈만 끔뻑거렸어요. 김영진은 미국에서 동거했던 전 남친 이름이었어요. 설마 그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 남친 어머니가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수영이도 알고 있었니? 나이가 많아서 왜 과거가 없겠냐고 생각했다만, 아니 글쎄 그래도 그렇지 동거를 몇 년씩이나 했으면서 우리 아들을 꼬셨어? 어디 아니면 말을 해봐라. 아니라고. 저는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나이가 많아도 아들이 좋다는데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지 하고 마음 다져먹고 있었는데 동네 창피해서 어디 다니지도 못하게 생겼네. 남친 어머니 경찰 기물에 나갔다가 예비 며느리가 연상이라며 걱정하며 푸념하자 얼마나 인물이 좋았으면 아들이 연상을 좋아하겠냐며 사진 좀 보여달라길래 보여주었는데 동창 중 한 분이 기겁을 했답니다. 바로 그분이 김영진 씨 엄마였다고 했어요. 하필 김영진 씨 엄마랑 남친 엄마가 동창이라니 정말 제가 운이 없었던 거죠. 사실 남친에게도 과거 동거 사실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고민은 했었지만 입 다물면 모르겠거니 했었습니다. 저는 고개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고 아무것도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남친은 그런 나를 쫓아 나와서 왜 그러냐고 다그치길래 어차피 알게 될 사실이니 속 시원히 과거 미국에서의 전남친과 동거 사실을 말해주었어요. 사실 영원히 속이고 싶었다고 했고 어머니가 아시게 될 줄은 몰랐다며 이젠 우리 사이도 끝난 것 같다고 울었습니다. 남친은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그렇지만 지금은 나를 사랑하잖아요. 나 이외에 다른 남자는 없는 거 맞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된 거라며 아무것도 달라질 것은 없다면서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며칠이 지나도 남친에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헤어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연락이 왔는데 뜻밖에도 상견례를 앞당기자고 했어요. 끝까지 결혼을 반대하면 따로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했더니 마지못해 반승낙하신 상태라서 빨리 밀어붙여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견례에 억지로 나오신 남친 부모님은 무표정한 표정으로 웃지도 않으셨고 저는 죄인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분위기를 파악하고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신 듯 눈치만 살피고 계시더군요. 그때까지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미국에서 전 남친과 동거 사실을 모르고 계셨어요. 형식적인 인사말만 오고 간 뒤에 저희 엄마가 구체적인 결혼 절차에 대해 말을 꺼내셨어요. 그랬더니 남친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원래는 결혼을 이렇게 서두를 생각이 없어서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고 최소한 간소하게 하고 싶습니다. 하고 의외의 말씀을 하셔서 놀랐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혼집은 원래 남자 쪽에서 해와야 하는 거지만 아시다시피 취업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모아놓은 돈도 없으니 그쪽에서 서두르셨으니 아쉬운 대로 신혼집 장만은 그쪽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모두들 깜짝 놀랐어요. 연이어서 미국 유학 보낼 만큼 부유하다고 하시니까 단도직입적으로 34편 포스코 더 샵으로 가격이 9억 3천 정도 하던데 그걸로 준비해 주시면 따로 예단 임무를 생략하기로 하죠. 저는 아들 몸뚱아리만 보내겠습니다. 억울하시다 생각되시면 결혼 물리시면 됩니다. 남친 어머니가 작정한 듯이 완전 굳은 표정으로 또박또박 말씀하시는데 저는 간이 콩얼만해졌습니다. 남친은 자기 엄마한테 왜 그러냐고 눈치 주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혹시 이 결혼이 마음에 안 드시는데 아드님 때문에 억지로 나오셨냐고요. 그랬더니 남친 엄마가 저희 엄마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쪽 같으면 며느리 될 아가씨가 5살이나 연상인데다가 수년 동안 다른 남자랑 동거한 사실을 깜찍하게 숨기고 아들한테 접근했다면 그래도 어여 결혼하라고 떠미실 건가요?
그렇게까지 결혼하고 싶어 안달인 쪽에서 신혼집과 결혼비용 다 대고 하고 싶으면 하셔야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저희 부모님이 들고 일어나서 무슨 망발이냐며 테이블을 치고 뚜껑 열렸습니다. 남친도 자기 엄마를 제재시켰고요. 이미 엎어진 물이었어요. 남친 엄마는 더 큰 소리로 저희 부모님께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과거가 있어도 좋다고 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하라고 했지만 사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단 하시려면 따님 포장 잘해서 보내세요. 하시고는 상견례장을 나와버리셨습니다. 뒤따라서 남친 아버지도 헛기침만 하시고는 인사만 하고 나와버리셨고요. 저의 부모님은 어이없어 하고 저를 쳐다보는데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이런 수모를 당해본 적이 없으셨을 텐데 딸 때문에 별일을 다 당해보셨으니 고개를 쳐들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어이없이 상견례장에서 딸의 동거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오히려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게 되면 절대 안 되는 법이라고 타일렀습니다. 남친은 다시 들어와서 꼭 설득해서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서 저희 부모님께 남친 부모님이 무례하게 한 점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이 결혼은 안 된다고 하시면서 여기서 그냥 끝내자고 하셨습니다. 남친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서 있었고 저도 더 이상 뭐라 말할 수 없었지만 사실 남친과는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친 어머님이 저래도 싫어하시니 무시하고 결혼한다는들 행복할지도 의문이 드네요. 일단 저희 부모님 말씀대로 결혼은 보류하고 좀 더 지켜본 뒤에 생각해봐도 될 듯 싶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 저는 32살 비교적 안정적인 회사에 다니는 예비 신부입니다. 예비 신랑인 약혼남도 같은 회사에서 법무팀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1년 동안 회사에는 아무도 모르게 교제를 했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결혼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남친은 그저 평범한 사람인데 생김새도 못나지도 않고 회사 내에서도 똑똑하다고 인정받을 만큼 말도 잘하고 능력 있어 보여서 마음에 들었어요. 남친은 그때까지 예비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결혼식장 예약과 관련해서 오후에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점심때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끝나면 연락하기로 했고요. 친구들과는 점심을 간단히 하고 차 한잔 마시고 결혼 준비로 바쁠 테니 빨리 가라고 해서 서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친 집이 있는 아파트로 갔어요.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서려는데 마침 남친이 추리닝 차림으로 밖으로 나와 있는 걸 보고 차를 주차장 입구 갓길에 세워두고 남친을 보려고 나오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웬 남자아이와 함께 있었어요. 남친에게는 결혼한 누나에게 조카들이 둘이 있는데 3살 딸과 이제 갓 돌 지난 아들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누구지? 옆집 애인가? 하고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갑자기 애 엄마처럼 보이는 여자가 그 남자애 쪽으로 가더니 손잡고 가려고 하니까 그 남자애가 남친에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 모양새는 꼭 애가 자기 아빠한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저는 속으로 누가 보면 애기 아빠인 줄 알겠네 하고 생각할 정도였죠. 누군데 저러지? 라고 생각하면서 차에서 내려서 가려던 중에 그 애는 그 여자가 데리고 건너편 아파트 쪽으로 가더군요. 그런데 남친이 그 애한테 손을 흔들면서 뭐라고 하는데 잘 들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남친을 부르고 다가가자 엄청 놀란 눈치더라고요. 여긴 웬일이야? 언제 왔어? 그래서 제가 저 앤 누구야? 하니까 완전 당황한 눈치여서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대충
이웃집 아이라면서 자기가 애들을 좋아하니까 한 번씩 운동 겸 나오면 잘 놀아준다고 했어요. 전 그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 후 남친과 함께 예식장 보러 다녔죠. 그리고 남친이 저보고 집에 오기 전엔 꼭 연락 먼저 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사이에 무슨 연락을 하고 말고 하냐고 웃긴 짬뽕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우린 결혼식 준비로 매일같이 만나서 신혼살림 보러 다니고 바빴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친이 화장실 잠깐 다녀온다며 휴대폰 놓고 간 사이에 전화가 울렸어요. 받을까 말까 하다가 혹시나 해서 받았습니다. 박상진님 전화입니다. 하고 전화 받았더니 어떤 어린아이가 다짜고짜로 아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빠? 전화 잘못 걸었네 아가야 하고 했더니 어? 하더니 끊었어요. 그런데 순간 놀랐어요. 전화 발신자명에 샛별이라고 명칭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다시 걸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가야 네 아빠 이름이 뭐니? 하니까 박상진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상진이가 네 아빠 맞아? 하니까 네 하는 겁니다. 그러고 통화하는 중에 남친이 왔어요. 나는 계속 남친이 보는 앞에서 네 아빠 어디 사는지는 아니? 하니까 우리 아빠 대우 프루지오에 살아요 했어요. 남친 그 광경을 보고 바로 휴대폰을 낚아채더니 전화 끊어버리더라고요. 완전 당황한 표정이 더 의심스러웠죠. 전 바로 숨겨놓은 아들이 있었어? 하니까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면서 그냥 친구 아들인데 아빠처럼 생각한다고 말하는데 딱 봐도 거짓말처럼 어색하니 바로 알겠더라고요. 갑자기 현기증이 나기 시작했고 캐물었어요. 샛별이라고 할 만큼 각별한 사이인 것 같은데 그 애하고 어떤 관계냐고요. 남친은 그냥 아무 관계 아니다라고 했고 계속 친구가 죽었는데 그때 낳은 아들이 애처로워서 자주 보다가 아빠로 알고 따른다고만 했어요. 샛별이는 태명인데 애칭으로 부르는 거고 이름은 따로 있다고 했어요. 워낙에 자기가 애들을 좋아하다 보니 이뻐하니까 잘 따르고 아빠 없는 아이라서 짠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거 말리지 않아서 계속 아빠라고 부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남친이 당황해하는 거 하며 부자연스러운 게 뭔가 많이 감추는 것 같아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진 씨 소설 그만 써. 딱 봐도 거짓말하는 거 티가 나는데 어차피 드러날 거 사실대로 말해봐. 일단 들어보자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우기더라고요. 그 애와 아무 관계도 아니라고요. 저는 그냥 남친 말을 믿고 싶었어요. 그동안 제가 봐온 남친은 천하에 이상할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에 좀 이상하고 의심스러웠지만 죽은 친구 아들이 아빠 친구를 아빠라고 생각했나 하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남친이 거짓말이 아니다란 확신이 필요했어요. 뭔지 모르지만 분명 당황한 표정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뻔했거든요. 아빠라고 따를 정도면 자주 보는 사이인 것 같은데 함께 보러 가자고 했는데 다음에 한가할 때 가자고만 하더라고요. 남친 휴대폰은 늘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서 볼 수가 없었어요. 샛별이 전화번호 가르쳐달라고 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애한테 전화해서 무슨 주접떠는 말을 하려고 하냐면서 그냥 자기를 믿어주면 안 되냐고 되려 화를 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바탕 싸웠네요. 나보다 그 애를 더 생각하는 것 보니 뭔가 있긴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앞두고 예민한 걸까? 라고도 생각해봤지만 그냥 촉이 이상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지에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꺼내서 걱정 끼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혼자 끙끙 앓았네요. 저는 전화도 할 정도로 친하고 자주 보는 사이라면서 함께 보자고 하는데도 굳이 마다하는 것이 좀 미심쩍었어요. 오히려 자기를 의심해서 기분 나쁘네 어쩌네 하고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더군요. 제가 남친을 말로는 못 당하는 터라
더 답답하긴 했지만 살살거리는 남친 때문에 그래, 설마 하니 내 남친이 그럴 사람은 아니겠지 하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결혼식장도 예약하게 되었고 신혼집도 계약했고 신혼집에 이사할 날만 기다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 퇴근 즈음에 한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박상진 씨에 관해서 괜히 할 얘기가 있다면서 조용히 만나자고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누구신데 그러냐고 하니까 박상진 씨한테는 아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아들 엄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냐고 하니까 지금 바로 오시면 알게 해주겠다면서 주소를 보내줬습니다. 결혼 청첩장을 봤다면서 결혼식 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연락한 거라며 오면 다 얘기해주겠다고 했어요. 주소를 보니 남친이 사는 집 바로 옆에 있는 소형 아파트였어요. 기분이 참 묘하고 심장이 떨리더군요. 혼자 가기가 두려워서 동생을 불러서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던 여자는 본 적이 있었네요. 남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남친과 놀던 남자애를 데리고 가던 그 여자였어요. 그리고 잠들어 있는 남자아이도 그 애가 맞았고요.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동생이 제 대신 많이 물어주었어요. 아이 돌사진 때 찍은 남친과 함께 찍은 사진과 아이와 함께 아빠처럼 찍은 사진들과 액자 있는 사진들까지 전부 보여주더군요. 그리고 최근에 찍은 아이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도 보여주었어요. 우연히 박상진 씨를 만나서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박상진 씨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해서 혼자 모르게 아이를 낳았는데 나중에 박상진 씨가 알고서 계속 자기 모자를 돌봐주고 있다고 하면서 박상진 씨 부모님도 아이를 보더니 우리 관계를 모른 척 해주신다고 했어요. 박상진 씨는 자신은 몰라도 아이를 절대 버릴 사람이 아니라고 했고 박상진 씨 부모님 반대로 혼자 낳았기 때문에 자기 호적에 올라와 있지만 이젠 아이가 곧 학교도 가야 하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키우고 싶어서 아빠 호적에 올릴 거라고 했어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알려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이 이름은 김준영이고 남친을 지칭해서 계속 준영이 아빠라고 하더군요. 그때 마침 남친에게서 어디냐고 전화와서 여기 준영이네 집이야. 준영이 아빠 지금 이쪽으로 와줄래? 했더니 엄청 놀랐는지 한참 말을 못하다가 거기 어떻게 갔어? 하더라고요. 준영이 엄마가 불러서 왔어. 빨리 와줘야겠어. 이 XX야. 나도 모르게 쌍욕이 튀어나왔어요. 그때 준영이 엄마란 여자가 그러더군요. 여기 아이가 있으니 나가서 싸우세요. 저는 할 말 다 했으니 가주세요. 하는 겁니다. 제가 저도 모르게 열받아서 야, 이 미친 X야. 네가 불러놓고 빠지겠다고? 네가 불질러 놨으니까 네가 꺼야 할 거 아니야. 하고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저도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폭발했네요. 지금 이 상황에 네 애새끼만 걱정하니? 네가 불렀으니까 그 잘난 애합이 말 좀 들어보자. 이 미친 XX. 그냥 넘어가나 봐라. 하면서 갑자기 생각난 듯 건너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예비 시부모님에게 전화 걸었어요. 여기 손자 준영이네 집이니 빨리 오시라고 했습니다. 완전 열받아서 큰소리로 말하는 예비 며느리 목소리 듣고서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화 걸었더니 받지 않았어요. 다 알고 있었으면서 속이고 결혼을 강행하려 했던 거네요. 동생이 옆에서 진정하라고 하고 다독이는데도 엄청 화가 났어요. 결혼식 준비는 거의 다 되었고 청첩장도 대부분 돌렸는데 설마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믿기지 않고 화가 났습니다. 준영이 엄마란 여자는 자기 할 말은 다 했으니 나가달라고 했지만 전 그럴 수 없다고 하고 3자 대면을 하고 확실히 하자고 했죠. 바로 남친이 달려왔더군요. 저는 보자마자 남친 머리를 연거푸 세게 쳤습니다. 동생이 저를 말리고 일단 앉아서 형부 말 좀 들어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하는 말은 모두 다 녹음할 테니 거짓으로 하려거든 각오하라고 했죠. 남친은 저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했어요. 처음부터 속이고 결혼하려던 거는 아니었는데
그러면 결혼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이대로 계속 모른 채로 살아주기를 바랬다고 했어요. 여기 있는 아이 엄마랑은 더 이상 아무런 사이도 아니고 진작에 정리가 됐었다고 맹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준영이 엄마란 여자를 쳐다봤어요. 아무 말 안 하는 것이 맞는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준영이 엄마는 노래방 도우미로 처음 만났고 술에 취해서 실수했는데 그 뒤로 몇 번 계속 만나다 덜컥 임신을 했다고 했어요. 따로 사랑해서 만난 건 아니고 졸업시험 스트레스를 풀려고 돈 주고 만난 관계였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혼자서 몰래 준영이 나타나서 결혼하자고 했지만 거절했다고 했어요. 그러자 이제는 저희 부모님께로 아기 데리고 나타나서 책임지라고 하니까 유전자 검사까지 확인해보니 내 친자가 맞아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고 남친 부모님이 생활비를 대주고 계신 거라고요. 그때부터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니 남일같이 느껴지진 않았고 애한테 애착이 가더라네요. 따라서 준영이 엄마하고는 결코 아무 감정도 없지만 아이한테만큼은 좋은 아빠가 돼주고 싶은 게 사실이라서 아이를 데리고 직접 키우려고 했지만 준영이 엄마가 결사적으로 반대하니 할 수 없이 지금까지 이런 상태로 지내게 되었다고 했어요. 저는 준영이 엄마를 보고 남친의 이 모든 말이 맞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면서 준영이 아빠는 자기를 돈 주며 만난 관계가 아니고 진심 자기를 좋아해서 만난 거라네요. 만날 때도 그렇게 말했었고 단지 쪼들려 사니까 놀이방 도우미 나갈까봐 생활비조로 푼돈 정도 주어준 것뿐이라고요. 그리고 준영이 엄마는 진심 사랑해서 만났고 그래서 아이를 몰래 낳아서 키울 생각까지 했었는데 돈 없이 막상 키우자니 막막해서 찾아간 거였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둘 다 내 앞에서 꼴깍 떨고 있는 것들을 보니 열불이 나더군요. 남친은 이렇게 된 이상 소송을 해서라도 준혁이 양육권 가져오고 호적에도 올리고 직접 키우겠다고 하니까 그 여자가 길길이 날뛰면서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할 거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세상에 살다 별 미친 것들 다 보내 하고 소리 질렀어요. 1년 동안이나 날 만나면서 날 속이고 결혼까지 할 생각을 했니? 결혼하고 나면 뭐 어쩔 거냐 식으로 넘어가려고 한 거구만. 그리고 걸리면 그만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나 말고 또 딴 여자 속여서 또 그랬겠네? 저는 완전 열받아서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저를 속인 예비 시부모님들도 용서가 안 되었습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예비 시아버지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더니 받으시길래 이쪽으로 당장 와주십사 하고 나름 정중히 말씀드렸더니 니네들 알아서 해라 하고 끊어버리시네요. 며느리 속여서 아들 장가 보내려고 했으면서 미안하단 말도 안 하고 알아서 해라? 오기가 생겨서 아까 남친이 말한 내용을 동생 핸드폰에 녹음된 내용을 바로 사내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이런 오라질놈의 KXX가 순진한 여사원을 속여서 사귀고 청첩장을 돌렸으니 청첩장에 침 한번 뱉으시고 휴지통에 버려달라고 정중히 올리는 말씀이란 제목이었어요. 갑자기 사내 게시판에 난리 났네요. 이거 실화냐? 장난 아니냐? 저희 부서 직원들 부장님까지 저한테 전화해대고 난리네요. 얼굴 가리는 남친 꼬락서니를 찍어서 제2탄. 5살 애기 아빠이면서 총각 행세한 파렴치한 법무팀의 박상진 씨 고발합니다. 제3탄. 여사회 여러분, 우리가 또 이런 개뼈다귀에게 당하고 살아야 합니까? 너무 분합니다. 하고 올렸더니 법무팀에서 전화하고 남친 전화 폭발했네요. 저희 부장님이랑 팀장님이 제발 게시판에 올린 거 내리라고 문자 폭탄 왔네요. 전 모른 척 묵살하고 내가 미쳤니? 내가 열받았는데? 하니까 앞에 있다가 전화 여기저기 받고 있더니 안절부절 못하다가 바로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비네요. 그래서 제가 너는 됐고 나를 속인 이 부모들 오시라 해서 내 앞에 무릎 꿇고 빌라 하셔라 했습니다. 이쯤 되니 동생도 부모님께 알렸고 오빠랑 한달음에 달려와서 오빠가 내용 들어보고 남친 멱살 잡고 흔들었습니다. 동생이 그런 오빠에게 빌미를 주면 안 된다고 말렸고요. 그때까지도 예비 시부모님은 집이 지척인데도 창피했는지 콧배기도 안 비쳤어요. 남친은 우리 부모님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면서 빌고 있었고요. 저희 부모님이 남친 집으로 쫓아간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왔어요.
오셔서 점잖게 죄송하다며 사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에게도 할 말이 없다며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남친은 그 와중에도 게시판에 올린 거 제발 내려달라고 통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이긴 척하고 게시판에서 내렸어요. 하지만 뭐 이미 포갈대로 다 포가서 소용없는 짓이죠. 저도 한번 열받으니 물불을 안 가리더라고요. 잠시 후 여사후의 이름으로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네요. 여사후의 이름으로 윤리위원회에 법무팀의 박상진 씨에 관한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는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들 찬성한다고 응원의 메시지 빗발치네요. 저를 1년 동안이나 사귀면서 결혼까지 하면서 속였던 거 정말 용서할 수 없고요. 그런 상판떼기를 회사에서 계속 볼 순 없으니 둘 중 하나는 그만둬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저는 아니죠. 잘못한 놈이 나가야죠. 제가 모른 척 소심하게 당하면 또 딴 여자 속여서 결혼하려 하겠죠.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꼭 눌러주세요. 사연 제보 기다립니다. 편지 형식이나 하고 싶은 일상 이야기도 좋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